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강조주간 또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오늘 아침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하는 세미나로서 고용노동부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 그리고 미래안전포럼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요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주제가 중소기업의 지원 방안이지만은 가장 걱정하는 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이제 어떤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 법에 이제 뭐 처벌이 될까봐 사실은 좀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안전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안전이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법들이 생겼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달성해야 될 안전의 가치라든지 목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세미나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안전에 대한 지원 구축을 해주시는 이경복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례를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이런 구축 사례라든지 또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구축에 대한 원칙만 우리가 제대로 가지면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좀 적절하게 구축이 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 이런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감독을 하는 것을 뭐 뉴스라인은 보시겠지만은 그래도 산재예방보건 본부에서는 산재예방 지금 지원 정책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화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전체적인 정책을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도 되면은 이런 기업,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진짜로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들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믿어주시면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안전학회 백종배 회장님께서도 중소기업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구축되는데 여러 가지 학회라든지 또 민간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은 못 하셔 가지고 제가 대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기틀이 되는 세미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여튼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많이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많이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는 교수님들이나 강사분들이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궁금한 점 물어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발표는 원래 이제 한병호 교수님이 합리적인 위험의 수용과 위험 관리에 대해서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서울청에서 회의를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이따가 도착을 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를 먼저 진행을 하고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이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예, 안전관리 체계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사실은 더 저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에서 어떤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첩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 자문을 하거나 진단을 하면서 그 느껴왔던 점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건가? 예. 예. 뭐 목차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 중첩법 관련해서 아마 우리 이제 사업장에서는 좀 뭐 수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지금 노동청에서 어떻게 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각 사업장에서 그 관할하는 지청이나 청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청이나 청에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또 뭐 지원이라든지 또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수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진행을 해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금년도 실행이 되면서 그 노동부에서는 이제 그 감독하는 방식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첩법하고 산안법 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중첩법은 책임자가 누구죠?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가 보통 사업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 본사라고 보통 불리는 곳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그 관할하고 있는 지청은 보통 사업장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은 중첩법에 대한 그 의무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의무는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나 경영을 총괄하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이제 그분이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를 하려 그러면은 지청 단위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그 청 단위로 이렇게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중대재해 그 관리과가 각 청마다 지금 생겼고 6개 청에다가 경기지청까지 해서 7개 그 청에 이렇게 그 중대재해 관리과가 생기고 거기서 하는 일은 이제 중대재해가 나면은 현재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은 중첩법과 그다음에 산안법의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제 이게 사업장 그 단위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안 난 다른 사업장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게 본사,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놨느냐를 보는 거는 사고 난 사업장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은 사고 나지 않은 사업장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작동을 시키고 있는지를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넓어지고 좀 인텐시브하게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까지 상반기 그 조사된 걸 보면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될 건 제가 보니까 뭐 사고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 같이 대비를 해야 되고 전체 다가 이제 뭐 조사가 그 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서울에서 사고 났다고 서울 사업장만 조사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조사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체계라든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그 시스템적인 요소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우리 코샤 MS 인증이나 이렇게 받으실 때 보면은 그 경영자 면담부터 해가지고 관계자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 돼요. 수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수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신문을 하게 되는 거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하는 그 우리가 뭐 인증을 하거나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인터뷰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제대로 된 그 마인드를 셋을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부여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건지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 우리 그 문서에 나와 있는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관리 감독자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코샤 MS를 받으셨으면은
그런 절차를 거쳤을 거예요. 그 절차가 감독에서도 거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고가 나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다 인터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수사 관점에서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판별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할 때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 실제로 사업장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그 지금 사고가 난 데를 계속 같이 뭐 입회를 하거나 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그런 점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이 코자 MS나 이런 걸 받으셨으면은 충분히 아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요거는 참고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 산안법만 조사할 때는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뭐 보통 공장이면 공장장이라고 부르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범위가 그 사업장 내로 한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중처법이 되면서 기업 전반에 대한 그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서 굉장히 그 조사나 수사가 그 뭐죠, 인텐시브하게 진행이 된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이건 뭐 중소기업이 되건 대기업이 되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쟁점별 해설도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자문해주거나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적정한 예산을 했다가 이제 법이 되면서 필요한 예산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필요한에 대한 이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뭐가 필요한 거죠? 안전보건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법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물론 산안법도 있고 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 있고 다른 뭐 화학물질 관리법들도 있을 거예요. 그 법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보호구를 써야 되는 데가 있고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데가 있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들이겠죠. 그 예산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한 예산들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인데, 근데 이제 플러스가 하나가 더 돼야 되는 게 사업장에서 이제 관리 체계를 구축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중대재해 그 처벌법 보면은 시행령 3조의 그 3호에 저게 있죠. 유해 위험을 관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핵심 조항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관리 체계를. 그러면은 이 유해 위험 요인 분석을 그냥 우리는 아마 현재 지금 사업장에서 이야기는 그냥 위험성 평가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유해 위험 요인을 찾고 확인하고 개선하는 이런 절차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라 그러는 건데, 그걸 너무 그 좀 그 뭐죠, 국소적으로만 그냥 생각을 하니까, 위험성 평가라는 것도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 전체 절차를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위험성 평가는 그 평가한 그 행위 자체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행위 자체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안전관리가 좀 더 그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그 우리 해설서에서 많이 나오는 제거 통제 이런 방법들이죠. 이런 방법들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방법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행하는데 뭐가 들겠어요? 다 돈이 드는 거죠. 그게 예산으로 다시 환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중처법이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 요거까지가 사실은 필요한 예산으로 여러분들이 그 보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기준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제가 보니까 많이 빠져요. 뭐 이제 큰 기업, 작은 기업도 우리가 지금 이제 50인 이상이 되지만 50인 이상도 단기 작업이나 협력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그 위험성 평가나 유해용 관리가 적절하게 못 돼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빠지면은
협력업체와 같이 그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뭐죠? 불충분한 예산을 그 집행했다 이렇게 그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뭐 어디서 편성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그 얘기가 됐는데 그 법에서는 그런 어디서 편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죠. 이제 법에서 강조하는 해설서에서 강조하는 게 안전보건 예산이 비용 절감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지 말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밀리지 말게 하기 위한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 이게 뭐 그 본사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상관은 없는데 경영 책임자가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계획하고 계획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의견 수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면은 집행 단계에서 사용이 안 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둬야 됩니다. 프로세스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타용도로 전용이 제한되는 절차, 그다음에 결산을 하고 점검하고 평가 피드백하는 이런 예산에 있어서도 그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 예산을 충분하게 그 법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맞게 집행을 하고 쓰고 있다라는 것을 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안 갖고 있으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생기는 여기 다 빠지는 게 생겨요. 그 이제 담당자들이 모르고 그냥 다른 데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집행이 안 되고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제가 보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회사에서 구축을 해놔야지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한 그 중첩법상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급이 뭐 많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도급의 기준은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죠? 한 번을 오더라도 다 도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관리하는 거는 상시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상시 협력업체는 우리가 대기업일 경우는 잘 관리를 해요. 많은 기업도 또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상시가 아닌 그런 그 간헐적인 공사성 일 그래서 뭐 예를 제가 이제 뭐 몇 개 이런 거를 들어놨는데 이런 일들을 하러 오시는 분이 사고가 난다 그래도 이거는 그 오늘 이거 뭐 잠깐 1시간 하고 가실 분들인데 우리 회사와 뭐 직접 관계가 있느냐 아닐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 일을 위해 가지고 오신 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사업장 안에 들어왔을 때는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지금 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많은 사고들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이거는 뭐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도 그 상당히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간헐적인 공사나 단기 공사 이런 공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 관리를 좀 더 관리하고 그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잘 갖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조를 드린 거고요. 뭐 밑에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과업 자체가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그 뭐 장비를 쓰거나 일을 하는 것만 얘기하지만 사무행정이라고 법에서 제외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리스크 평가를 해보면은 이러한 일들에서는 리스크는 낮을 수가 있죠. 낮게 나오지만은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지금 강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선진국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세세하게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미국이나 독일 이 회사들에 가서 볼 때 이런 것까지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느낄 정도를 그 해요. 쉽게 말해서 여기 전구를 여기는 좀 높아서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 전구 갈아 끼우는 것도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해놔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가서 갈아 끼우잖아요. 사다리 들고 가서 그냥 간단하게 요 뭐 여기는 높아서 그런데 사무실 뭐 한 2m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냥 갈아 끼워. 근데 거기는 그것까지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프로시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까지 가려 그러면은 좀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고, 사업장에서 지금 하는 위험성 평가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아마 우리가 가야지 제대로 된 이제 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다 그런 건데, 강조하는 거는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든지 그것이 리스크가 낮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라는 규정이라 또 아는 뭐 가이드 이런 걸 보고 그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매뉴얼만 비상조치 매뉴얼을 이제 만들려고 우리가 법에 돼 있잖아요. 중첩법에서 이거를 이제 강조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거죠. 급박한 위험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게 산안법에 원래부터 있었던 조항이에요. 작업을 중지하고 구호 조치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뭐 관선한 회사 내에서 보고하는 체계. 근데 급박한 위험에 대한 서로 간의 인식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2차 재해를 방지를 하고, 이러한 산안법에도 원래부터 있던 건데 중첩법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자, 이게 위험하다는 거를 근로자도 인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 관리 감독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 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은 위험 작업이 점점 없어지겠죠. 위험 작업이 그냥 예전에는 저 한 5m 올라가는 것도 2단 4단이 놓고 그냥 혼자서 올라가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위험을 느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작업 중지예요. 작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할 때는 뭐 다른 고정되는 장치를 놓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이 이 매뉴얼에 들어 있고, 이 매뉴얼을 전 직원들이 기본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위험한 작업은 우리 스스로가 하지 말고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컨센서스를 만들어주는 프로세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이 매뉴얼이 진부하거나 뭐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기 일회 점검 아마 지금 이제 6월까지 보통 대부분이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도급 영역 평가 기준은 아마 뭐 회사마다 다 노동부에서 나온 가이드를 갖고 일단은 만들면 되고요. 제가 보기엔 뭐 너무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도급 계약할 때 금액으로 보통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하는 것도 보통 보면은 우리가 산업안전관리비가 얼마죠? 지금 2천만 원 이상 계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기업에서 정해놨더라고요. 그 이상 되는 것만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거는 2천만 원 이상이나 뭐 4천만 원 이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것도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는 그 평가표를 어렵게 만들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한 시트에 필요한 우리 회사랑 일하는데 필요한 안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호구나 안전장구를 충분히 갖고 교육을 받았는지 그 정도를 체크를 사실은 하면 됩니다. 그 정도 체크하는 걸 해서 그거는 예외 없이 모든 우리 도급하는 업체들하고 같이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게 이제 뒤에 보면 이 평가도 일종의 프로세스인데요. 기업이 조금 이제 규모가 있다 보면은 구매 부서가 따로 있고 사업 부서가 따로 있고 안전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 팀이 근데 이제 아직 지금 뭐 많은 기업은 서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매 단계하고 실행 그 사업 단계, 그다음에 안전관리 팀하고 요 평가에 대한 그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중첩법 그 만약에 사고 나서 조사 나와서 보면은 구매팀이 따로 놀고 있고 안전팀에서는 평가를 별로 잘하지 못했는데 구매팀에서는 생각 없이 그냥 그 업체를 그 채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용을 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회사 내에서 담당 부서나 담당자들끼리 좀 제대로 가지고서는 일을 하면은 안전관리 체계를 우리가 구축 제대로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평가하는 거는 보고 주체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마 이 법에서 뭐죠, 반기 점검을 하고 반기 점검을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법에 생각하는 거는 그 사업주가 자기가 그 직접 확인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하라는 건 물론 사업주 혼자서 그 대표이사가 모든 사업장을 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자기랑 똑같은 일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점들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개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좀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중첩법에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원래는. 그죠? 산안법에서 규정돼 있는 거 원래 다 지키라고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검이 그 중첩법에서 반기에 점검하라고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누가 해야 돼요? 이것도 그 산안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당연한 일을 지금 그 중첩법에서 시기만 명기를 한 거예요. 반기에 1회씩 점검을 하라고 명기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하신 그 기업의 안전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 점검을 해보니까 이전에는 이걸 사실은 제대로 안 했죠. 법은 산안법이 있는데 준수돼야 될 내용들을 지금 그 중첩법이 돼서 체크를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돌아가는 모습을 본사 같은 본사 안전팀에서 제대로 이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그간에는 그걸 안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자체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이런 거는 우리가 그 기업에서 잘 해보시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산안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는 이것만 얘기해도 그 시간이 많은데 하여튼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평가표를 제가 사업장마다 많이 가서 봐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그 근로자나 관리 감독자가 직접 참여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안전관리자가 한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위탁 줘가지고 한 건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실제로 개선이 이제 돼야 되는 게 이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냥 평가만 하고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평가도 사실은 이제 개선하기 싫으니까 뭐죠? 등급을 위험도를 낮게 매기는 거.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좀 위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위험도를 일부러 낮게 매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개선에 대한 절차가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평가가 빠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그 고위험 작업에서도 사실은 빠지는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나와요. 지금 중대재해 사고 난 데들도 결국은 상당수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못했거나 안 했거나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라고 지금 그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한 교수님 저기도 있는데 외국 거를 이제 조금 얘기하려다가 사실은 영국에서 91년도에 그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는 걸 레귤레이션이라고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우리 기준으로 하면 시행령이죠. 91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업장에 가이드 형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그게 이제 2013년도까지 버전이 이 버전입니다. 이 버전이고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죠. PDCA죠, 그죠? PDCA가 이게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한 200년간 안전에 대한 이런 관리 체계에 대해서 그 많은 경험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지금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관리는 결국은 PDCA라고 보는 거예요. PDCA가 지금 우리가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뭐죠?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이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고라는 거는, 상황이라는 거는 항상 변하잖아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 그 안전보건에 있어서 PDCA는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8가지 요소를 그 매뉴얼 영국 가이드에서 제시를 해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리스크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파일링이 뭐죠? 아마 범죄 프로파일링은 많이 보셨잖아요. 영화 보시면은. 그 범죄 프로파일링이 어떤 일을 합니까? 범죄자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뭐 동선이나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하죠. 위험성 평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위험 관리를 이 그 리스크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라는 거는, 이 리스크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죠? 물질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이 사다리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위험성 평가는 사다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다리를 갖고 하는 작업, 그다음에 사다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리스크하죠. 우리가 다치는 게 문제죠. 사다리가 다치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리스크 프로파일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오가나이징을 한다 그러죠. 그럼 이걸 보니까 이게 혼자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행 체계가 구축이 되는 거죠. 조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퍼포먼스 메저링이죠. 이게 메저링 한다는 게, 실행은 항상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되죠. 측정을 안 하면은 우리가 실행이 제대로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재해 사례. 재해 사례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이 재해를 통해서 얻는 거. 물론 그렇게 안 얻으면 좋겠지만은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재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디나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실행이 이제 제대로 되는지 평가, 그런 교훈에서 얻어서 다시 이게 정책으로 반영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보시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그 9가지 사항이 결국은 이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법체계도 사실은 아니에요. 법으로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는 오랜 기간 안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한 데서도, 이게 이제 영국에서도 가이드로 모든 사업장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를 하세요라고 제시라는 그 산업안전보건청의 가이드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따라서 하고, 이게 다 보시면은 중첩법상 관리 체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여건에 맞춰서 이거를 해야 된다.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평가도 업종에 따라서 심플한 거는 심플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심플한 페이퍼 같은 것도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한 5단계 정도로 이렇게 체크하게 제시를 해주고, 핵심 요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안전 경영 방침을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있는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요 역량이죠. 뭐 역량이 그 해서 전문가를 두든지 사업주 스스로 하든지, 이게 영국은 이제 사업주한테 직접, 사업주가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안전관리를 해도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안전관리자나 전문가들을 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해 발생에 대한 뭐 피드백이라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폴리시 같은 것도 굉장히 무슨 뭐 그 두껍게 만들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조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를 이렇게 그 뭐 폴리시를 어떻게 할 거
뭐죠 몇 개죠 5가지 정도 이렇게 하고 여기 하고 요거를 사인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들하고 공유하는 요런 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우리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시트지를 그 뭐 업종이나 이거에 따라서 적정하게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업종들 그다음에 소규모 업종들은 이렇게 그 간단한 시트를 통해 가지고도 그 할 수 있게 하고 다만 이제 이런 걸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가 유해 위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본인이 하든지 전문가랑 상의를 하든지 해서 근로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이런 그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저 시간이 지금 몇 시죠? 많이 됐네요. 많이 돼가지고 나머지 그래서 이거는 뭐 노동부에서 아마 지난 감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 그 원장님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 구축하는 방법들을 뭐 시간이 되면 제가 뭐 다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위험성 그 평가 관리 기반에 우리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그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50인 그 뭐죠 이상이 이제 우리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기업이 500인이 넘어가면은 전담 조직을 둬야 되는 거 하나만 틀린 거죠. 하나만 틀리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똑같아요.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거고 관리 체계의 모습은 각 기업의 규모나 업종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그냥 그 엉터리로 하면 안 되겠죠. 엉터리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은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우리 그 이경복 그 원장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 중소사업장에서 어떻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네. 강력팀 이제 수사의 기점을 시작하는 거는 그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청을 정합니다. 네. 그렇죠. 광역청에서 그 본사 강원도가 있다 그러면 자기 청이 아니더라도 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지금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따가 뭐 저 전체적으로 듣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경복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제목은 중소기업 안전보험 구축 사례인데요. 사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그냥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요청받은 시간 15분 정도 됐는데요. 한 20분까지 해도 된다고 하셔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기업들이 요즘에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을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중첩보험 내용 간단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이 어떤 건지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보험 경영에서 인증 규격들이 있습니다. IS 35001과 코샤 MS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중첩법 시행령의 9가지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경복이고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알 수가 없죠.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다고 하셔야 장표가 넘어갑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제 경력을 말씀해드리면 저는 삼성물산에서 안전 업무 한 20년 했고요. 지금은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지 11년 차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력이 이 분야에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렇게 안 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돼 보인다고 하셔야 장표가 넘어가거든요. 예. 자, 일단 이게 저거 PDF입니까 이게? 이거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 뭐지 시간이 없으니까 파워포인트가 돼 있어야 아마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았는데 PDF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이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말씀해 주신 중처법에 의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그런 것을 이행을 하게끔 돼 있고 위험성 평가는 뭐 하기 싫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시대적 요구사항이 됐습니다. 모든 기업 평가할 때 이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성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건설 쪽 안전에 이제 전문가인데 건설 전문 건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회사들은 또 원청사 그러니까 종합건설업체에서 협력업체를 평가하거나 선정할 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으면 이제 1,000만 원 현금 지원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 전문건설업은 수주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처벌 규정은 이런 거죠. 만약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법인,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면 5배 이내의 손해배상, 엄청난 처벌 규정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중처법의 주요 내용은 처벌을 강화한 게 주요 목적이 아닌 거고 처벌을 강화해 놨으니 기업들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잘 하고 계셔야 되는데 2번, 3번, 4번 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2번 재해 발생되면 당연히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3번 중앙행정기관, 뭐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등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내리면 당연히 따라야죠. 4번 안전보건관계법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데 1번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번 대부분의 기업들이 1번이 제가 밑줄 쳐놓은 저거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는 뜻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라는 얘기고요. 이행한다는 것은 매뉴얼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매뉴얼 만들기부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란 원래 이런 의미죠. 최고 경영자가 경영 방침에 안전보건 정책을 선언하고 계획해서 해보고 잘 되는지 체크해서 안 되면 개선하는 PDCA 순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말하죠. 좀 문장이 좀 길어서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시스템만 영어잖아요. 우리말로 하자면 이 시스템을 체계라고 할 수 있고요. 체계를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좀 억지성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책에 안전보건 경영을 책에 써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막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기분 좋으면 막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좀 덜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고요. 책에 써 있는 대로 안전보건 관리를 하라는 거죠. 책을 다시 풀어서 말씀해드리면 매뉴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뉴얼에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으니 하위 절차서를 만들고 세부 지침서를 만드는 겁니다. 방침을 근간으로. 그래서 안전의 가장 기본 서리가 뭐냐 바로 위험성 평가표라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표에 써 있는 대로 현장 작업하는 것을 체계 유지한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는 건 짧게 설명해 드리면 위험성 평가표에 써 있는 대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라는 거죠. 좀 전에 이제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험성 평가표도 제대로 작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ISO하고 코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잖아요. ISO. 뒤에 이제 남바링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경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9001은 품질. 그래서 우리 여기 아마 지금 참석해 주신 회사들은 대부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ISO 9001 인증 기업들일 거예요. 대부분이 그 인증을 많이 받고 있어서. 왜? 국제 표준화기로부터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대내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14001은 환경, 18000은 원래 안전인데요. ISO 18000 만들지는 않았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샤스 18001.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오샤스 18000을 인증받았었더래 썼었죠. 과거형입니다. 삼성, 현대, 대우, 대림 다 오샤스 18000이 인증 기업들이었어요. 왜? 해외에 나가서 공사 수주를 하려면 저런 게 있어야 가점도 받고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ISO는 국제 표준화 기구잖아요. 오샤스는 뭐 어디서 만든 겁니까? 일개 나라에서 만든 거죠. 영국, 브리티시 스탠다드. 물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 가장 역사도 오래됐고 가장 안전관리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죠, 사실. 아무리 안전관리 잘한다고 해도 일개 나라에서 만든 표준 규격을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있으니 ISO 상위기구가 있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 아시죠? ILO가 지시합니다. ISO한테 오샤스 18001을 인증을 받고 있으니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서 만든 게 ISO 35001이죠. 언제? 18년 3월에. 그래서 기존에 오샤스 18001 인증 기업들은 3년 유예를 줬죠. 3년 이내에 ISO 35001 전환 인증을 받았어야 됐었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21년 2월 작년 2월자로 오샤스 18000이라는 인증 규격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가끔씩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 기업 오샤스 18000 인증 기업인데요. 거짓말이 된 거지 이제는. 작년 2월자로 없어졌어요. 오샤스는. 오샤스 18001일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코샤 18001. ISO 35000에 나오니까 거기 맞춰 나오는 게 코샤 MS라는 거죠. 19년 7월에 마찬가지로 3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22년 6월 지난달까지 해서 코샤 18001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한마디로 국제 규격인 ISO 35000을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규격인 코샤 MS를 인증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시면 인증을 안전보건 경영에서 인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ISO 35000 인증받는 건 너무 쉬워요, 사실. 시간도 되게 짧아요. 제가 아는 어떤 기업에 제 후배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있는데 코샤 MS를 받으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원청사 이런 데서는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ISO 35000을 받았대요. 시간은 일주일. 있는 그대로 말씀해 드립니다. 기간은 일주일. 금액은 320만 원. 끝. 인증 받았어요. ISO 35000을 인증하는 기관은 우리나라의 기관 또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60개 이상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한국 표준협회, 능률협회, 외국계 회사인 DMV, 로이드 그런 회사들은 인증을 해줍니다. 매뉴얼에 회사 이름만 바꿔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거든요. 물론 제대로 인증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들은 IS 35000을 인증받다라고 하면 약간은 뭐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받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코샤 MS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코리아 아큐페이셔널 세이프티 앤 헬스 에이전시. 가끔씩 코샤를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코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니셜입니다. 우리 가끔씩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분들이 우리 사업장이나 현장에 점검 나오시잖아요. 안전보건공단 이렇게 모자에 보면은 KOSHA 써 있죠. 그건 안전보건공단을 의미하는 거죠.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코샤 MS라고 하죠, 사실. 이걸 왜 받으려고 하죠, 기업들이? 이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중처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걸 인증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중처법에 자유롭지는 않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좀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게 지난 1월 달에 우리 광주에서 HDC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현대산업개발사실은 코샤의 인증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아니 인증을 받았다고 안전관리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상한 사고를 내고 그래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샤 MS라는 게 인증받기가 제대로 작동을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샤 MS라는 골격을 말씀드리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시스템을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체계라고 해드렸는데 풀어드리면 PDCA를 시스템이라고 하죠, 원래는. 근데 ISO 35001과 코샤 MS로 되면서 S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서포트,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과 역량과 인식이 강화돼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선순환적인 PDCA 사이클이 선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보강된 구조를 코샤 MS의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처법에 보면 이런 9가지 시행령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처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오늘 설명 발표의 핵심 내용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매뉴얼을 만드셔야 되고요. 매뉴얼대로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매뉴얼 너무 어렵게 만드실 필요 없고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뉴얼을 만드시면 돼요. 우리 사업장에 맞게끔. 제 설명은 간단히 여기까지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설명을 해드렸네. 내용이 되게 간단하죠, 사실은. 또 이따가 전체적인 질문 시간 있으시니까 그때 또 하셔도 되고. 네네. 네. 그렇죠. 매뉴얼은 큰 그 틀만 만드시면 되고 절차서라는 거는 프로시저입니다. 그 작업할 때 어떤 절차에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지침들이 있어요. 그거는 세부 지침을 나누시면 됩니다. 예. 매뉴얼에 모든 걸 다 넣으면 매뉴얼이 이만해져요. 매뉴얼은 요만큼 이내로 만드셔야 되고 절차서라는 거는 그런 단위 작업별로 절차가 필요한 부분 절차를 만들고 세부 거기에 따른 지침. 예를 들어서 뭐 회식 지침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어요. 1차에서 끝난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라도 그런 건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모든 걸 담으면 매뉴얼 분량이 너무 커지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죠.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주식회사 LF에서 안전보건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LF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시긴 한데 보통
LG 패션이나 옛날에 뭐 조다시 생산했던 반도 패션 그러면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연령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이제 좀 근무를 하고 있고 아까 이경구 원장님이 그 잠깐 경력을 말씀하셔서 저도 잠깐 경력을 얘기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한 전문위원으로 3년 정도 일했었고요. 그리고 외국계 제조회사 그리고 뭐 아옴이라는 식품종합회사 그리고 쿠팡에서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LF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경력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사업장 경력은 학교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사업장 경력은 지금 한 대략 20년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LF에 오면서 어떻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대응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F라는 회사는 사실은 지금 본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조는 지금 위탁을 주거나 완전 위탁을 주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행됐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100명 정도 되는 그 인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업장 단위로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비사무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서부터 비사무직이라더라도 뭐 디자이너라든지 뭐 IT 계열에 있는 개발직들, 영업직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사무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 인원들이 한 4,500명 되다 보니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것도 전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전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니까 이제 전문 팀이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안전보건 팀이 생겼고 그 팀이 생기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저희 회사는 사실 본사만 주로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시스템 구축에 준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 관리를 하려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경보 원장님이 말씀하신 뭐 절차서라든지 그 규정이라든지 지침서라든지 같은 것들을 지금 제작하고 그 규정대로 뭐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도급 사업에 대한 그 수급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뭐 작업 허가서라든지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사실 저는 인증제도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금보다 조금 쉽게 인증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서 인증을 그 회수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인증기관들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인증 시스템을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그 도입을 하고 그거를 활용을 하려면 또 보완해야 될 것들은 좀 개인적인 생각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지금 마치 근데 대기업의 그 모든 인증에 대한 기준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그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다 요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돼서 실질적으로 인증 시스템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PDCA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그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도 안전이라는 것들이 그 저희도 한 1,000여 명 되지만 딱 안전 2명, 보건 2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하기에는 준비해야 되는 서류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좀 적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까 좀 이렇게 그 원장님이나 이렇게 신재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고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참고하는 게 그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발표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 해설서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뭐 아홉 가지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구축해야 되는 시스템 그리고 준수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뭐 여기 그 중소기업을 위한 뭐 가이드라든지 뭐 아시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FAQ 같은 그런 그 문서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그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아시는 것처럼 9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요 9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준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었고, 그다음에 그 요구하는 것처럼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나 안전보건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보고라든지 어떤 경영 책임자 보고라든지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회 보고를 통해서 실행 동력을 확보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든지 관리 감독자 교육, 정기 교육 같은 것들을 좀 더 내실화하고 법규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서부터는 이제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저희 팀이 구축이 되면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 현장들, 그러니까 본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근데 위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생산 현장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를 방문을 해서 취약한 부분들을 보고 나서 이런 부분으로 좀 그 목표를 세우고 올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달성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상 그 지정된 사람들이 관리 책임자나 뭐 총괄 책임자나 관리 감독자나 뭐 저희 같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대로 그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올해 가장 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는 경영 책임자가 대표 이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 대표 이사이긴 하지만 그 두 분 중에 인사와 회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 이사님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위원회를 이제 구축을 하고 그 총괄 책임자도 같이 선임하게 하고, 그리고 관리 감독자는 비사무직,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자에 해당하는 직책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100여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좀 제외를 하고 비사무직에 해당하는 아까 말씀드린 디자이너들이나 IT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직책자들, 팀장급이죠.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관리 감독자 교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저희가 LF라는 회사 이외에 또 관련되는 좀 관계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사들과는 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에서 코로나 때는 웨비나로 했었었고요. 좀 전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저희 회사 LF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전체가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동일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려고 전사는 아니지만 전체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인력 배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분야하고 보건 분야로 나눠서 보건 관리는 간호사 두 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 안전 관리 쪽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문제되는 거라기보다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그런 걸 있을 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FAQ에 보면은 거기 질의응답에 하나의 사업장이라면은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를 선임한 사람들이 그 업무들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그 업무가 서로 그 원활하게 그 진행될 수 있도록만 구축할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중대재해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 자체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대응 자체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해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대응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 전문 인력을 같이 쓰더라도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장 위주로 이제 그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사업 단위로 사업 단위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서 처음에 좀 혼란을 많이 겪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공장이 별도로 있다면 공장 아니면 물류센터가 별도로 있다면 센터장들을 보통 통상적으로 그 관리 책임자로 운영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사업 단위로 규정을 한다 그러면서 경영 책임자를 또 관리 책임자로 두게 되면 그 본사에 대한 관리 책임 그리고 그 규정 자체가 너무 애매하게 쓰여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사 회계를 완벽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관리 책임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을 이 어려움들이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맞는 건 아니지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은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본사에서 전체 예산을 짜고 전체 예산을 각 공장과 센터로 뿌렸을 때 그 예산에 대한 그 사용을 함에 있어서 본사의 결제를 다시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거는 그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법 해석을 뭐 일일이 다 이제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LF라는 회사는 본사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없었었는데 이전에 뭐 쿠팡이나 아니면 뭐 그전에는 여러 공장이나 센터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호사분들이 이제 그 보건관리자로 오시면서 헬스케어 센터라는 것들을 운영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새로운 저희는 이제 복지 개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건강관리, 뭐 건강진지 프로그램이나 사후관리 그리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내시혈관 질환, 직무 스트레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이 많고 뭐 이렇게 말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 진짜 이게 안전에 대한 그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재해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 아직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생겨서 투자를 결국은 사업주들이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설득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쟁점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장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발전이 돼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 그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것 중처법이나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위험성 평가일 텐데요.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사뿐만 아니라 저희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저희 본사에 대한 시설과 저희가 시설이나 장비를 제공한 그곳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뭐 의료를 생산함에 있어서 완전 위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도 제공하지 않고 장비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해설서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은 상반기 하반기에 해야 되는 그 점검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로 통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는 좀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상반기에는 지금 대한산업안전협회하고 그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 개선 조치라든지 이행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을 해서 좀 중처법이나 산업법에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을 좀 다 갖추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요런 부분들이 좀 그 중요한 변화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했었는데 코로나에 사용했던 많은 비용들을 그대로 안전보건 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많으냐 적으냐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일 텐데 어쨌든 간에 그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 안에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할 수 있는 근간을 했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좀 발전된 안전보건 쪽에서 좀 발전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 인건비나 활동 경비들은 제외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 회사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또 좀 사업장에서 하다 보면은 가장 좀 그 어려운 부분,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리 책임자가 저보다 높고 높으신 대표이사거든요. 그리고 그 부회장님이신데 이분을 내가 평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설들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외부 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맞을 것이다라는데, 이거 평가하려고 몇 개 항목 되지도 않는데 이거 평가하려고 외부 기관에 돈 주는 것도 사업자인 입장에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현재는 전문 기관, 그러니까 전문 전담 기관인 저희 부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저희 대표이사님, 그러니까 부회장님까지 평가를 하고, 그 부회장님에 대한 평가를 이제 임원의 결재를 득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 마지막에는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까 이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미흡사항은 없었지만은, 관리 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좀 없던, 그 실행하지 않았던, 그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관리 감독자들에 대한 역량을 좀 확보하고, 관리 감독자들이 실질적으로 안전 보건에 대한 조치나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평가는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법에 있는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뭐 여기 이렇게 판정은 제외했는데 이런 좀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업무 수행 평가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대응 규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별도로 절차서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 절차서를 마련을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반기에는 주로 소방훈련하고 겸하게 될 텐데 같이,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은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소방훈련하고 겸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응 규정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 교육이나 아니면 관리 감독자 교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집합 교육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를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 감독자 교육, 그때의 이 대응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격 수급인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좀 케이스가 좀 다양해서 좀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는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 적격 수급인 선정을 할 때, 그 수급인을 평가를 할 때 결국은 저희 근로자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공간이냐, 아니면 저희가 시설과 장비만 제공하고 있는 공간이냐, 아니면은 도급 계약을 맺지만은 완전 위탁처럼 저희가 OEM처럼 아무것도 저희가 시설이나 장비도 사람도 제공하지 않는 세 가지를 좀 분류를 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제공하든 어떤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평가의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하고 연 1회 이상은 현장 지도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어떤 리소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신인재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매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 상단에 있는 너희가 지금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관리 책임자나 뭐 총괄 책임자나 관리 감독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어도 그런 시스템들은 구축하고 있느냐 여부만 좀 파악을 해서 구매 단계에서 계약서상에 그거를 집어넣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저희 회사의 적용 사례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에 원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한병호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그 위험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꿔주지. 파일. 미정 씨, 이거
바꿔지나요? 아 이거 바꾸면 안 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대학교의 화학물질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의 한병호 교수입니다. 그 직전까지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학교로 간 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이제 제가 노동부 사람인지 아직 교수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중처법 시행과 관련돼서 과연 이 법을 사업장에 어떻게 천착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분량이 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은 딱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10분에 맞춰서 제가 다시 편집을 해서 10분 안에 말씀드릴 걸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준비된 게 이거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처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위험을 대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도 위험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예. 위험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보면 산업재해라는 것이 특별한 것들이 이제 이슈화된 것들이 없었고, 다만 이제 90년대 들어서부터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나 여천 석유화학단지 같은 데가 60년대 말 70년대 초반 정도에 만들어진 공장들이라고 본다면, 그때의 라이프 사이클의 디자인 스펙 자체가 한 20년에서 25년, 아니 30년 많게는 그 정도 스펙으로 설계가 된 사업장들로 보면, 그때까지 우리가 메인터넌스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인터넌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들어서의 화학 사고나 이 프로세스 페일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됐죠. 그런 이유 때문에 95년도에 산안법에 PSM 제도가 도입이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넘어오고 이렇게 이제 쭉 진행되어 오면서 케미칼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터닝 포인트가 하나 생기죠. 2012년 10월 22일 날 발생했던 구미불산 사고가 터닝 포인트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 기름을 하나 붓는 사건이 또 하나 생기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케미칼 액시던트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산업안전 분야 전체를 놓고 통틀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를 놓고 보면 이게 무언가 우리 사회에서 위험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위험을 수용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수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사회적인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합리적인 리스크 테이킹, 그 다음에 합리적이지 못한 리스크 테이킹, 그거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리스크 테이킹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런 점에서의 기준점은 아마 위험에 대한 센시티비티, 위험의 센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저것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이렇게 재발 방지를 하는 것들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접근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되고 하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인데, 그러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이 먼저 앞서게 되죠. 그래서 큰 사고가 발생이 되면 너무 센시테이션이 너무 커진 사회에서는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앞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고는
뭔가 제도가 잘못됐다, 규제가 잘못됐네, 처벌 시스템이 너무 잘못됐네, 이렇게 돼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만 발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중처법인데, 중처법의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중대재해가 동일한 패턴의 사고들이 계속 왜 반복되는 건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인데도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 문제 제기가 많았죠. 무관심과 위험의 방치, 안전 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관행이 묵인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처법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중처법이 만들어져서 이 중처법은 16개 조문밖에 되질 않습니다. 시행령까지 합해도 29개, 13개, 시행령 13개 하니까 29개 조문밖에 되질 않는데 우리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됐고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중처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중처법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설비 자체를 안전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프로시저 자체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 관리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중처법의 내용을 뜯어다 놓고 보면 이 중처법에서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 때 어떤 리스크를 스마트 리스크 테이킹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 본질은 이 세 가지 관점을 어떻게 보도록 할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처법의 논리는 저거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가 짓지 않고 최고 경영자가 지도록 한 취지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형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형벌로 처벌을 하려면 형벌의 범죄 구성 요건 세 가지를 충족해야죠. 자, 위법성, 해당성, 마지막에 책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중처법에서 얘기하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서 형벌로 처벌하면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 맨 마지막에 책임성이라는 게 이 법에서 주어진 의무를 책임지고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처법의 그 최고 책임자, 최고 경영자를 우리가 신분범이라고 하죠. 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죽었을 당시에 그 사람의 신분이 최고 경영자여야지만 범죄 구성 요건을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최고 경영자가 책임져야 되는 사항들은 이렇게 설비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 절차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사람 관리를 똑바로 하는 거, 이 세 가지 컨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설비,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이 주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에 설비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4%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96%를 다 불안전한 행위와 행동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잘 관리해서 이렇게 거의 무죄에 가까운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미국 오샤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업주들은 이게 좀 그 재해를 일으킨 사람이 좀 잘했으면 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을 텐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기에서도 결국 휴먼 에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인이 될 수가 없다. 그냥 과정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아닌가? 이건 또 그 얘기는 한 번 실수한 것은 휴먼에라, 두 번 실수한 거 휴먼에라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세 번 실수하는 것은 휴먼에라가 아니고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에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SOP를 잘 만들어요. 우리 작업 절차서 같은 거 잘 만드시죠. 자,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이번 사건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 입증하는데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P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전부 다 잘 지켜질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거기에는 그 SOP를 지키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이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재되어 있는 요인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 SOP는 SOP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에 만들어진 그 구닥다리 SOP가 사고를 일으키게 만든다. 그래서 SOP는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2018년도 로스 프리벤션의 블레틴을 보면 그 얘기입니다. 만들려고 한다면 그 SOP는 실제로 그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 사람이 준수할 수 있어야 되고 작동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완벽하게 구비됐을 때 SOP를 만들라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전부 다 휴먼 에러로 가는 것들은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8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8시간을 일할 때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단지 20분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첫 번째 실수, 두 번째 실수 이런 것들은 실수일 수 있겠지만 세 번째 반복된 실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에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문제 삼고 했던 것이 2002년도에 영국 셰필드 대학에서 HS에서 연구 용역을 줍니다. 도대체 세이프티 컬처는 뭐고 세이프티 클라이밋은 뭐고 이렇게 그거의 논문의 출연 횟수, 그 용어에 대한 출연 횟수를 다 조사하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달라고 연구 용역을 했죠.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세이프티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안전모를 세이프티 클라이밋 할 때 이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그 착용한 사람한테 둘러싸이게 되면 저 사람도 안전모를 쓰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영향인자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면박을 줬든 뭘 했든 영향인자가 작용을 해서 착용하도록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런 현상을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저런 영향력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SOP나 이런 것들은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세이프티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안전을 그 실천하고자 하는 또 내지는 안전을 진짜 그 SOP가 만들어지면 준수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성과 평가를 할 때에도 내 성과의 지표를 준수하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긍정적인 인자를 만들어내면 그 조직의 풍토가 바뀐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자, 이게 큰 우리 회사의 성과 기준, 지표 이런 것들 하나 만들어 쭉 던져버리고 말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처법 하에서는 어차피 죽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죽지 않으려면 해야죠. 자, 죽지 않으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럼 이게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 당사자가 정하면 안 지킬 수 없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 뭐 열연합연부라고 하는 것의 전체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교대조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죽을 수 있는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하는 거, 이게 SOP 절차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저 교대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대조에 있는 균열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ABCD 조에서
자, 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게 SOP가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선행 지표를 뭘로 할지를 정하는 것조차도 A, B, C, D조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시스템은, 여기서 만들어진 시스템은 실행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작동 가능한 그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효과성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과 관리, safety,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 균열로의 4개 교대조에서 우리는 성과 지표를 이런 걸로 할게요. 이거 하면은 성과 우리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실행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서의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느냐 하면 열연 아변부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균열로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PDCA 시스템은 균열로가 아니라 균열로에 있는 교대조가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진정한 의미의 중처법에서 얘기하는 4조 1항 1호에서 얘기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런 소집단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집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튼 중처법에 대응하는 그 기업의 태도는 위험에 합리적인 리스크 테이킹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위험성 평가해야 되고 SOP 만들어줘야 되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그 필로소피를 전부 다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내는 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세이프티 클라이밋에 대한 부분들이 그 시스템에 녹아져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중처법에 대응하는 기업의 합리적인 그 리스크 테이킹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 딱 10분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이제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저기 하나 남은 게 정부의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정책입니다. 자료는 저희 드렸고요. 지금 발표해 주실 분이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참석을 못 해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함 교수님한테 저기 질문 사항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가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강의를 들으셨다시피 이제 이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이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정책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제대로 좀 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나 이런 거 하시는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신 기업이 많아서 사실은 이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 지원단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컨설팅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하려는 게 이제 내년도 사업이고 요 하면서 안전관리 체계 이제 우수 사례집 또 우수한 중소기업을 일종의 표창도 하고 좀 격려도 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있는 게 이제 이게 공생협력, 상생협력 사업
이 사업이 예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좀 더 크게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 대중소 상생협력 그 사업을 지금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대기업이 그동안의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정부에서 그 격려하는 이런 사업인데 좀 더 그 좀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은 뭐 확산 인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격적으로 그 준비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그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 이런 걸 아마 홈페이지 보시면은 홈페이지로 지금 다 그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북, 뭐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쭉 각 업종별로 지금 한 10개, 15개 정도를 지금 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중첩법 따라하기가 저도 지금 그 우리 한교사를 하나 만드는 게 그 한 20개 업종에 대해서 중첩법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소규모가 이제 50인 이상이 아닌 업체들 그 지금은 50인이 적용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50인 이상이 아닌 업체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가이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하반기쯤 되면은 그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그 아마 노동부에서 그 인터넷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런 가이드를 지금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게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거가 지금 중심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계략적인 사업이고요. 컨설팅이 이제 가장 그 현장에 찾아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감독관이나 공단에서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그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민간 제방 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제조업 이외의 다른 업종들까지 지금 한 2,000개소를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23 이제 내년도에는 좀 더 그 좀 다양하게 업종을 좀 규모를 나눠 가지고 한 10,000개 정도. 10,000개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많은 사업장들이 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뭐 예전에 실시했던 것들이고요. 금년도 지금 실시하는 게 뭐 현장 지원단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방문 컨설팅도 현재도 지금 그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것도 보시면은 아마 현재 지금 주로 진행되는 게 제조업에다가 이제 플러스 거기 기타 업종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을 한 4번 정도 방문해서 경영자 면담 을 통해서 그 컨설팅 우리가 그 표가 있습니다. 표에 따라 가지고 그 체크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그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 이런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 내년 건데 보시면 공단하고 민간하고 나눠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준비 한 10,000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요런 것도 이제 민간 컨설턴트 육성 과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직 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 사례집이 이제 점점 그 컨설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나와서 이런 우수 사례집도 그 만들 겁니다. 여기 이제 뭐 그 노동부에서 뭐 줄여 보면은 뭐 한 요 5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우수 사례들을 제시를 하는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중소기업들도 도움을 받아 가지고서는 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확산이 되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사업은 예전에 이제 공생협력 프로그램 인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모기업이라 그러죠. 모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를 공단에서 인증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요 프로그램도 이제 내년도 보시면은 뭐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준 평가나 인증도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기업 인증 뭐 이제 요거를 주는데 요거 주고 뭐 우리 이제 지금 같은 행사 때 포상도 하고 아마 이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아마 뭐 부상으로 상금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이 만약에 이제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비용도 지금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비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조금 달라진 게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들입니다. 뭐 컨설턴트 협력업체, 매칭지원, 우수기업 인증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 인증서 수여도 하고 뭐 또 이런 준비를 좀 그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부의 뭐 동반 성장 지수 평가라든지 이런 가점 주는 것도 그 정부와 협의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현재 알고 계시는 공생영역 프로그램 참여 혜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했고 요거의 이제 장점하고 문제점들을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제도 보완해서 내년도 좀 크게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마 인터넷 보시면은 가이드 홈페이지에 많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몇 종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중첩법 따라하기라든지 안전관리 체계 가이드북이 기본으로 이제 있었고요. 요걸 통해 가지고 그 전반적인 이제 요거는 뭐 기존에 개발했던 거. 이게 그래서 7대 요소라 그래서 지금 가이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7대 요소를 강조를 하고 있고 요 강조하는 거에 이제 그 중첩법 따라하기 해가지고 요거는 뭐 기업 규모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요 기본적으로 법적인 요건들을 따라하는 그 내용들을 쭉 그 수록을 해놓고요. 뭐 주 타겟은 사실은 이제 좀 중소기업들이 이걸 보고 좀 따라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중첩법 따라하기를 만들어서 길라잡이로 올려놓은 겁니다. 올려놨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사실 그 안에도 뭐 서식이나 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 안에 보시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들어 있고 또 이게 그 노동부에서 꼼꼼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간 그 읽어 보시면은 그 상당히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하는 게 자율점검표라는 걸 아마 업종별로 이렇게 쭉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요 체크표를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체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소기업 이제 고용업종 가이드북 제작 요게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건데 소기업에 대해서 요거는 뭐 일종의 지금 이제 중기업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아주 소기업 저희가 생각하는 거 한 20인 정도 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용업종을 일단은 우선으로 해서 가이드북을 현재 만들어서 하반기에는 좀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급적이면은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그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이 그 지금 노동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누리집이라고 돼 있는 여기서 이제 다운 받아 가지고 그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그 내용을 보시면은 활용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오전 세미나 뭐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그 들어주셔 가지고 그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그 전체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오늘 오전 세미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